현준이 장전의 원투펀치 213화 두 번째 주제는요. 저희가 K리그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FC 서울의 새로운 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이 왔잖아요. 현재 승리가 없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네. 계시네요. 지금 두 경기를 치렀는데 두 경기 다 졌습니다. 첫 경기는 이제 최용수 감독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데뷔전 때. 황선홍 감독이 직접 그 얘기를 했는데 최용수 감독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둘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자신의 색깔을 입히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시행착오인데 첫 경기는 3-5-2 전형을 그대로 끌고 가다가 후반 들어서 바로 4백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자신이 즐겼었던 4백으로 변화를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4-4-2 전형을 통해서 완전히 또 다른 색깔의 운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감독이 시즌 중간에 바뀌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대로 잘 되고 있는 팀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이제 점진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것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황선홍 감독은 데뷔전 때도 개인적으로 살짝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일단 과거 감독 커리어 시절부터 4백에 기반한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3백을 간헐적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 최용수 감독이 썼던 3-5-2 투톱 시스템보다는 3-4-3 원톱 시스템을 간혹 써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은 이제 3-4-3에 더 어울리는 그렇죠. 구성이었으니까. 네. 3백을 기반으로 한 투톱 시스템을 또 많이 써보진 않은 부분이 황선홍 감독에게 조금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팀의 색깔이나 리듬 자체도 선수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단 첫 번째로 오스마르 선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선수들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배치와 역할은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오스마르, 특히 올 시즌에 가장 좋았던 모습은 역시 3백에서 스토퍼로 나섰을 때가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 능력까지도 오스마르가 잘 해줬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을 때는 경기력이 스토퍼로 나섰을 때보다는 수비 커버나 여러 가지 빌드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 숫자도 조금 비효율적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오스마르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진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경기는 일단 오스마르가 첫 경기 때는 3백의 스토퍼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 두 번째에는 4백의 센터백으로 나섰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스마르가 제일 잘했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와이드한 전형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경기를 풀어가는 리듬이나 또 방향 선택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최용수 감독하고 황선홍 감독하고 근본 스타일의 차이가 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좋았을 때 올 시즌을 보면 전체적으로 골 넣는 패턴이 뒤에서부터 점유율을 일단 가져가면서 이른바 슬로우 앞쪽에서 퀵입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서는 리턴 패스를 통해서 주고받다가 그대로 땅 따먹기를 하고 들어가죠. 그 상황에서 이제 오스마르도 스토퍼지만 공격 가담을 하고 그 상황에서 측면 쪽에서 뭐 고광민이나 윙백들 고유한 선수의 윙백이나 혹은 다각이나 뭐 주세종 선수가 반대로 돌아나가거나 하면서 측면에서 따닥 부분 전술을 통해서 거기서 좀 속도를 올려서 크로스가 가든지 아니면 대안과 아드리아노의 투톱이 대안이 중앙에서 받아주고 아드리아노가 뒷공간을 침투하거나 순간적으로 앞선에서의 공격진까지도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거기서 찬스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황선홍 감독의 이제 기본적인 색깔은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좀 빠른 전환이 좀 요구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도 바뀌었고 경기의 리듬도 바뀌었고 스타일도 바뀌었고 풀어나가는 상황 또 주축 선수도 일부 빠졌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선 일단 황선홍 감독이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철학대로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일단 의지를 굳힌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빨리 적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신의 그런 구상하는 선수단이 이제 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곽태희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는 팀이었고 최용수 감독이 이 선수단을 가지고 사실은 단연간의 점진적 연구와 발전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단을 보게 되면 사실상 최용수 감독이 구상해왔던 전술과 포메이션에 최적화된 선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3톱
그 투톱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이 갖고 있는 포워드 진영이 4명이죠. 4명이죠. 아드리아노, 대이안, 박주영, 윤주택까지 거기에 아닙니까? 이제 심우현까지. 그렇죠. 심우현 선수가 이제 긴급 상황 또 그렇죠. 포워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포워드 진영 자체는 투톱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선수단이죠. 만약에 원톱 내지 쓰리톱을 하는 홀수의 톱을 펼치는 팀이라면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중앙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용수 감독은 기본적으로 투톱을 계속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투톱에서 더블 스쿼드 이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제 투톱을 또 이제 분해한다고 하면은 여기서의 이제 약간의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의 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중도에 부임해서 이전의 체제를 급격하게 바꾸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예는 뭐 저희가 원투펀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 지단 감독 부임했을 때도 물론 그 지단 이전에 그 베니테스 레알은 잘 돌아가지 않았었던 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단 감독이 아주 많이 급격하게 다 바꾸지는 못했거든요. 카세미르의 비중 정도만 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칠레의 그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제 자신의 스타일이 조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코파 아메리카 큰 대회까지는 이전에 산파울리 감독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그냥 갔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가 또 예상이 되지만은 결국은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지금 최용수 감독의 구상대로 만들어진 선수단에서 급격한 변화를 줬을 때 여기서의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는 지금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FC 서울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생각하는 그 전략에 맞는 선수들을 얼마나 좀 그렇죠. 많이 네. 영입을 할지. 근데 네. 저는 이거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번이 약간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아드리아노가 지금 7월에 못 나오는데요. 박주영 선수가 사실은 저는 경기를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와야죠 좀 네, 더. 그래서 네. 지금 경기 감각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 7월이 박주영 선수가 좀 많이 출장을 하면서 몸을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아드리아노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가끔씩 윤주태 선수도 윙포드로 나설 때가 있거든요. 공격을 강화해야 될 때. 그래서 여러모로 공격수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3톱 체제? 네, 이런 부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구상까지도 일단 선수들 몸 상태가 올라와 있어야 되니까 박주영 선수까지 잘 끌어올라왔으면 서울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 주제는 이제 포항과 울산의 축구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수비 축구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신하영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팀이 만약에 네. 수비 위주의 축구 점유율은 한 30%밖에 못 가져가고 유효슈팅도 한 3개밖에 못 때리고 근데 이겨요. 네. 1대0으로 이긴다. 네. 네, 딱 한 골 넣고 어. 약간 수비적으로 가고. 네. 그러면 어때요? 일단 축구에서는 네. 이기면 장땡이거든요. 이기면 장땡. 이기면 장땡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미가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응원을 하다가도 그만큼의 열정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네. K리그 팬분들이 뭐 상당수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이나 포항 같은 팀들이 특히 올 시즌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전통의 종이의 명가이기 명문이고 때문에. 전체 리그에서 봤을 때 리딩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이미지가 아주 박혀 있는 클럽들인데 이제 좀 수비적으로 지나치게 한다. 이게 전체 리그 흥행과 이런 면에서 좀 마이너스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는 할 텐데 외국 예를 잠깐 들어보면 네. 어떤 팀들이 수비적으로 해도 욕을 안 먹죠? 스토크시티? 레스터 시티. 레스터가 선수비 후역습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실리주의,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리고 심지어 거친 플레이들도 좀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그렇게 욕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K리그에서 제가 역사에서 예를 하나 찾아보면 사실은 울산이었죠, 그게. 김정남 감독, 김호곤 감독 이렇게 쭉 내려왔던 울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수비 축구를 하더라도 이 욕을 안 먹는 사례들이 있다, 충분히. 제가 그런데 그 팀들의 그러면은 특성이 뭐냐? 그거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레스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맞아 동화 같은 우승 아닙니까? 레스터시티는 원래 강등권 탈출이 목표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팀이 수비를 한다고 누가 욕을 하겠으며 예를 들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 같은 팀이 사실 기본적으로 선수비였습니다만 인천도 많은 격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팀 사정과 또 전체 리그에서의 그 팀의 어떤 규모와 위상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아주 완성도 높게 해서 원하는 승점을 따내면 이 팀은 오히려 박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큰 클럽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 두 팀이 있습니다. 이른바 양강이 있는데 게다가 이 두 팀은 사실상 다 갈락티코잖아요, 멤버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틀레티코가 이들에게는 언더독인데 이 언더독이 결국은 실리적인 전술로 3강 체제까지도 지금 진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아틀레티코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공격으로 나갈 때는 나름의 조직적이고 또 세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뻥축구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력 있는 선수들을 요소요소에 갖다 놓고 또 나름의 그 빌드업이라든가 역습에 있어서의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의 예전부터의 사례를 보면 김정남 감독 시절에는 역시 수비가 그때도 좀 더 중요한 컨셉이긴 했어요. 그러나 이때 울산이 뿜어내는 그 아주 퀄리티 높은 그 역습과 선수들의 어떤 능력은 정말로 그 역습 나갈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던 적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욕 안 먹는 몇 가지 요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팀의 정말 사정이 정말 군소 규모의 클럽이어서 이 팀은 이게 최선이고 이거를 잘하면 무조건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수비를 하더라도 역습 같은 거를 멋있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구사를 해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여태까지 뭐 이탈리아 같은 팀은 우승 트로피 몇 개 반납해야 되고 뭐 수비 축구했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K리그에서 팀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수비 축구를 하는 팀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신 역습 역량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조직적으로 강화를 해서 갈고 다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수비를 기본으로 하는 전술을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일은 그게 저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네. 장 의원님은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카톡으로 모 지인께서 매일 손자병법을 보냅니다. 이기기 위해서 손자병법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일단은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의 위치가 무엇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기려면 상대가 실책을 할 때까지 기다려라. 결국 라는 게- 수비잖아요. 이거 네. 그건. 근데 이게 수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감독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보통 최신철 감독도 그러고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는 감독들한테 인터뷰를 해요. 근데 왜 그 수비 위주예요? 그러면 대부분 한 10명 중에 7, 8명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도 공격 추가하고 싶어. 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는 강팀들 감독들한테도 간혹 중요한 빅매치에서 좀 수비 위주로 갔어요. 왜 수비 위주로? 장기 레이스를 하다 보면 이런 경기도 있고 승점을 따내야 되는 경기도 있고 요거는 잡고 네. 가야 됐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경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운영이 또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면 포항의 최인철 감독도 물론 뭐 청소년 대표 감독 시절이나 이럴 때 약간 수비를 중시하는 감독은 많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윤주환 감독도 색깔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을 좋아하고 워낙 패스가 좋았던 또 선수 시절에 성향이 있는 감독이고 그러지 않을 건데 아마 지금은 이러한 과정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팬들이 조금 긴 안목에서 인내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 자체가 일단 두 팀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는 아예 강등만 안 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낮아도 이기면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레스터 팬들이. 격찬하죠. 근데 이제 울산과 포항은 기대치가 팬들이 높습니다. 명문팀인데. 근데 실제 지금 전력 자체가 과연 K리그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그걸 본다면 엄밀하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땐 객관적으로 6강 언저리거든요. 그렇게 보는 상황에서 감독이 일단 초반에 운영 자체에서 부침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실리적인 결과를 찾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연승 모드로 갈 수가 있어야 그러다 보면 경기 내용이 자연스럽게 공격도 조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면서 큰 흐름에서는 전체적인 이 팀의 색깔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 또 생깁니다.
과거에 최용수 감독도 서울 시절에 초반에 막 수비 너무 좀 위주다, 뒤에 지루하다 이런 운영 그 시기가 있었고, 무언가 하나의 돌파구 전환점이 생길 때 팀이 변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감독들이 지금 커리어를 한 팀에서 뭐 4시즌, 5시즌 이상 간 감독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직은 부침이 있는 과정을 분명히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기는 인내심을 갖고 팬들이 조금 지켜본다면 좀 차후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자, 아무래도 이 두 팀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높은 기대치 얘기가 나와서 또 이 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스의 그 기대치. 전통의 명가잖아요. 사실 K리그를 대표하는 팀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경기 후반부에 선수들 어떤 수비 시의 체력이라든가 집중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너무 경기 후반부 실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실점 상황들의 상당 부분들은 뭔가 막판에 조금 느슨함, 상대에 대한 어떤 맨마킹의 부족이랄지, 아니면은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수비로 오히려 그때는 정말 좀 타이트한 수비를 펼쳐줘야 될 시점에 수비로 좀 돌아오는 속도들이 느리면서 좀 느슨한 공간을 상대에게 좀 많이 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승점을 잃어버리는 지금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글쎄요, 선수들이 물론 연령이 조금 높은 선수들이 지금 있는 팀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왜 계속 반복이 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좀 미스테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수원 선수들이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가면 무언가 실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여기서 얘기를 안 했구나. 참, 저 기자 인터뷰에서 뭐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울산과 포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터와 지금 있는 코칭 스태프, 선수들, 이러한 유대 관계를 보면 코칭 스태프는 다 수원 삼성 96년 시즌부터 출신들이잖아요. 쭉 이어왔어요. 저 왔을 때 레전드들입니다. 이병근 코치, 고종수 코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주홍 감독도 마찬가지고. 네. 팬들은 기대치가 역시 수원 삼성 하면 K리그를 선도하고 리드하는 구단.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공격적이고 나가야 돼, 이겨야 돼. 우리가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뭐 이거는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팬들, 서포터들은 그런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기대치를 올려놓고 여기서 잘 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칭 스텝 역시 우리는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성적으로 뭐 곽대장을 중심으로 뭉치자.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정말 몸을 불사르자. 그런 운영도 좋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분명히 이제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경기를 잘하다가도 인저리 타임에 이렇게 무너지고, 뭐 코칭 스태프들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조금 여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리적으로 좀 잠궈야 될 때, 또 경기 운영의 전반과 후반의 어떤 패턴의 차이, 어떤 경기 운영의 어떤 묘수를 조금 더 지혜롭게 네.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나갈 수 있는 운영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리고 팬들도 냉정하게 현재 수원 삼성의 위치에서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수원이 이 상황을 좀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원은 지금 트라우마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꾸 뒤에 가서 실점해서 승점을 까먹는다. 근데 상대 팀들은요. 상대팀은 더 지금 반대죠. 수원을 상대로 했을 때는 우리 끝까지 밀어붙이면 끝에 꼭 득점할 확률이 높다. 이거를 상대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반사작용으로 상대 팀들에게는 지금 자신감, 정말 수원에게는 끝까지 공격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를 수원이 빨리 틀어놓지 않으면은 지금 가면 갈수록 상대 팀들이 계속 또 막판에 그런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수원의 또 이제 네. 고민거리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수원 삼성에게 필요한 게 연승이거든요. 연승. 포항과 울산이 했던 것처럼 연승이 필요합니다. 수원이. 그리고 나서 분위기 전환을 한 이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연승이 나오질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기는 축구를 일단 해야 돼요.
지금 후반기에 가서는 그러면서 변화점을 좀 찾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는 축구도 사실 좋지만 이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없이 졌을 때 팬들은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거는 지더라도 정말 끝까지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은 그 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지금 수원 삼성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맥없이 져서 이제 팬들이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울산 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버스를 가로막는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정원 감독님이 나오셔서 한 20분 동안 사과를 하고 나서야 이제 그 사태가 좀 진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버스를 가로막는 거는 사실 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올 시즌 이제 그게 좀 몇 차례 여러 팀에서 일어났죠.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자면 올 시즌 뭔가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항의를 했던 그 팬 서포터들 있지 않습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행동을 제가 뭐 현장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뭐든지 이제 도를 넘거나 이게 약간 뭐 심한 예를 들어 뭐 욕설이 오가거나 뭐 그런 상황만 만들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팬들이 항의한 팀들이 보면은 인천 여러 가지 난맥상 정말 재정적인 문제 잡음들이 좀 있었죠. 여기에 울산도 동해안 더비에 실패 아주 대패하면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수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그 팀들 서포터였어도 저도 같이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누우시는 거예요? 아니, 버스 그러니까 앞에? 선을 넘는 그것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 않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올 시즌에 어떤 팀들에 대한 어떤 집단적 항의를 했던 서포터들에게는 충분히 다 이유가 있었다. 그 팀들의 팬들은 그 정도 문제 제기를 할 자격들이 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성적인 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서포터들의 역사를 보면 많이 과거보다 성숙이 됐습니다. 지금 한 20년 가까이 K리그 서포터들 문화가 하나하나 시행착오들을 많이 지금 겪었는데 2000년대 초만 해도 홍염도 투척을 하고 막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의 멋있는 것들 따라하다 보니까 젊은 서포터들이 좀 과격해지면서 욕설도 옛날에 엄청났죠. 네, 욕설, 심지어는 물병, 뭐 홍염 투척. 그 다음에 나가서는 또 다른 서포터들끼리의 싸움, 맞아요. 막 죽창 싸움도 하고 막 네,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제 서포터들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들이 많고 그리고 이 팀을 위해서 생업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 팀에 쏟아붓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뭐 그렇죠. 울산 원정도 간 사람들이고 원정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의 열정은 아마도 뭐 프로야구 팬들이 됐던 프로축구 팬들이 됐던 하나의 팀을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단도 그 목소리를 듣고 좀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릴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그렇죠. 많다고 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 그 수원 같은 경우에도 서포터 또 성명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면 이 또 긴장 풀어질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측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서포터들이 또 뭐 버스만 막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최용수 감독 떠날 때 우리의 영웅 맞아요. 최용수 네. 서포터들이 또 아주 격려 잘 해줬었고 예를 들어 뭐 전북 같은 경우에 정말 폭우 올 시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서포터들이 또 그 전북에게 또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서포터들의 올 시즌 또 아름다운 미담들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수원도 얼마 전에 서정원 감독 벌금 낸다고 벌금 모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울산에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정도라면 정말 장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구단들이나 이제 프로연맹도 마찬가지고 경시하지 말고 이게 들을 거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넘지 않는 한 그 사랑과 그런 애정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거를 또 구단들이 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K리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